안녕하십니까. 황태순TV의 황태순입니다. 오늘 천영식, 지금 대구 동구갑에서 열심히 뛰고 있는 천영식 예비후보 모시고 대구 경북에 지금 요동치는 그 흐름, 영남 지역에 요동치고 있는 반문재인 바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조금 전 뉴스 보니까 저 서정욱 변호사가 네. 우리 이 천영식 후보가 얼마 전까지 KBS 이사였습니다. KBS 이사로서 이제 보니까 선임 되는 거죠? 네, 저도 뭐 봤습니다만은 네네. 방통위에서 네. 통과가 됐다 이렇게 뉴스를 봤습니다. 네네. 그러면 이제 통과가 된 겁니다. 네. KBS 이사는 뭐 다른 절차가 있는 게 아니라 예, 방통위에서 예. 상임위원들이 선임을 하면 예. 이렇게 됩니다. 뭐 아시다시피 이제 이번에 세 번째지 않습니까? 두 사람이 안 됐고. 그렇죠. 예. 처음에는 이현 변호사. 두 번째는 그저 KBS 이동욱 기자. 월간조선 기자. 예. 그다음에 서정욱 변호사 세 번째인데. 네. 두 사람들은 집권 여당 측에서 바꿔놨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네. 며칠 전에 그와 관련해서 네. 개인 성명도 발표를 했었습니다. 선거운동하는 네. 그 와중에도 예. KBS 돌아가는 게 워낙 네. 이상하게 돌아가기 때문에 네. 개인 성명까지 발표를 했는데 네. 이렇게 방통위원회에서 예. 야권 추천 이사를 거부한 선례가 없습니다. 그렇죠. 예. 이거는 야권은 말 그대로 야권 몫입니다. 야권은 야권 예. 몫이고 야권은 기본적으로 반대하는 것이 그러면 기본 소명입니다. 그래 반대하라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 공영방송이라는 게 네. 그냥 놔두면 국영방송이 되고 독재방송이 되고 그렇죠. 권력방송이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KBS가 예. 딱 그 짝 아닙니까? 예. 그래서 견제하라고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네. 견제 야권에서 하는 거지 그럼 누가 합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그거는 예. 제도적으로 이렇게 보호해 놓은 것인데 네. 정말 모든 분야에서 독재적 행태를 보이는 이 정부가 네네. 이 언론 분야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행태를 보이다가 지금 어쨌든 서정욱 변호사가 막 통과는 됐습니다. 예, 잘 됐군요. 잘 됐는데 이제 그런 가운데 우리 사실 뭐 천영식 후보 같은 경우는 아시겠습니다만 문화일보 워싱턴 특파원을 지났고 특히 중요한 것은 박근혜 대통령의 마지막 비서관입니다. 청와대에서 비서관으로서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 소추되어서 또 나중에 그해 다음에 2017년 3월 10일 탄핵되어서 청와대를 떠날 때까지 어떻게 보면 그 순간에 흔한 얘기로 문고리 3인방이 없었던 그 시절에 가장 박근혜 대통령과 깊은 대화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던 것이 천영식 후보, 천영식 당시 비서관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박근혜 대통령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사실 오늘 또 보니 조금 전에 뉴스에 보니까 이명박 대통령의 또 법정 구속됐어요. 그동안 지난해 보면 일단 병보석으로 나와 있다가 예. 이 오늘 저 재판정에서 형 17년인가 받고 예. 법정 구속되었는데 참 그래요. 지금 박근혜 대통령도 사실은 지난해 며칠 나와 계시다가 한 2달 가까이 나와 계시다가 지금 감옥으로 다시 들어가 계시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전 그래요. 가장 궁금한 게 박근혜 대통령 당초 작년에 얘기 나왔을 때만 해도 네. 총선을 앞두고 박근혜 대통령을 풀어줄 것이다. 예. 또 보면 총선 앞두고 박근혜 대통령 풀어줘서 이른바 범야권을 갖다가 흔들어 놓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오히려 지금 흐름을 봤을 때는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그 앞서서 이제 이명박 네. 전 대통령 오늘 아까 선고 말씀하셨는데 네. 17년 이명박 대통령도 과합니다 사실은. 그렇죠. 17년 그렇게까지 때릴 형량은 아닌데 그게 다 그냥 막 갖다 붙여서 그렇게 네. 해놓은 겁니다. 네. 박근혜 대통령은 뭐 이명박 대통령보다 훨씬 더 억울한 네. 그런 저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박 대통령이 총선을 앞두고 이제 나올 거다 이런 정치적인 어떤 해석이 있었죠. 많았죠. 네. 많았고 여전히 3.1절 특사로 네.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아직 기대하는 사람이 아직도 있습니다. 네. 아직도 있는데 현재 지형상 보면 네. 나오시기가 쉽지 않은 네.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이게 이제 저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그 네. 이유 중에 또 하나로는 네. 재미있는 이유 네. 중에 하나로는 문재인 대통령하고 네. 윤석열 검찰총장이 네. 둘이 사이가 벌어짐에 따라서 네. 네. 박 대통령이 좀 나오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 조성됐다 이렇게 분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좀 뭐랄까 흥미로운 분석이네요. 흥미로운 분석입니다. 예. 문재인 대통령이 야권을 분열시키기 위해서 예를 네. 들면 박 대통령을 내보내고 싶어서 내보낸다 네. 하면 윤석열 총장이 반대를 합니다. 문재인 하는 거는 일단 반대를 합니다. 대신에 윤석열은 문재인이 하는 거 반대합니다. 대신에 네. 윤석열 총장이 앞장서서 네.
박 대통령을 풀어줄 수 있습니다. 형집행정지라든지. 네, 그렇죠. 예, 풀어주면 맞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반대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윤석열, 문재인 두 사람 간의 그 깊은 갈등이 결과적으로 좀 음으로 양으로 박근혜 대통령, 다음에 또 보면 총선, 이제 57일 남은 총선까지 영향을 주는군요. 예, 그렇습니다. 저는 약간 이런 분석이 물론 어떻게 들으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실제로 전혀 근거 없는 분석은 아니고 법조인 사이에서 이렇게 나오는 그런 분석 중에 하나입니다. 저도 어느 정도 전체 그게 유일한 이유는 아니겠습니다만 이유 중에 하나일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 우리 천 후보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 현지에서 대구에 내려가서 좀 예비 후보 등록하고 현지에서 대구 동갑에서 뛰신 지 얼마 됐어요? 제가 이제 아름아름 내려간 건 작년 한 10월부터 이렇게 내려가서 활동을 했고 KBS 이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이렇게 활동을 할 수는 없었고요. KBS 이사를 원래 1월 10일쯤에 10일쯤에 그만뒀습니다. 원래 1월 15일까지 그만두게 돼 있었죠. 1월 15일까지 그만두게 돼 있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KBS가 워낙 경영이 개판이었습니다. 1천억 적자 보고 워낙 개판이었기 때문에 작년에 연말 예산 심사를 해야 되고 경영 문제를 제가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빠져나올 수 없었기 때문에 그걸 하다 보니까 좀 늦었습니다. 늦어서 출마 선언은 1월 20일 날 했습니다. 1월 20일 하셨군요. 지금 한 달쯤 됐죠. 이제 한 달 됐습니다. 그래요. 대구 경북이 이제 지역적으로 이렇게 여론조사 등을 갖다 해보면은 흔한 얘기로 물갈이, 현역 물갈이에 대한 욕구는 대구 경북이 다른 지역에 비해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맞습니다. 엄청납니다. 엄청나죠. 아마 전 여론조사로만 봤는데 아마 현장에 저는 피부로 실감하시죠. 또 그런 반면에 보면 이번에 4.15 총선 앞두고 보면은 지금까지 좀 미래통합당에서 현역 의원이 20명이 불출마 선언을 했어요. 흔한 얘기로 자기 희생이죠. 근데 자기 희생하는 그 20명 중에 10명이 부산, 경남, 울산, 부울경 PK 사람입니다. 대구 경북은 동갑이죠 지금. 정종섭 의원, 그다음에 이제 얼마 전에 동을의 유승민, 그다음에 구미의 장석춘 의원이 바로 어제 이제 불출마선에서 후보 3명이 지금 보면 하다 보니까 대구의 대표적인 양대 양대 언론이라 할 수 있는 매일 영남 매일 공이다 같은 날 보면 사설 등을 통해서 대구 경북이요 부울경 PK 정치인들의 희생을 배워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막상 현장에서 뛰어보시면 어때요 느낌들이? 지금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사실 대구 경북에 제가 이렇게 느낄 때도 정치인들의 가장 큰 문제가 그런 일종의 신뢰, 의리, 책임 이런 게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각각 이제 다 따로따로 노는 거죠. 대구 의원이 12명이 있다고 해도 12명이 다 따로 놉니다. 어떤 하나의 어떤 공통의 대구라는 게 지금 여러 가지로 광주에 비해서 예산도 지금 줄어들고 여러 가지 차별을 받고 있고 또 경제적으로도 지금 대구에 그렇게 먹고 살 만한 어떤 기업이랄까 그런 게 이제 산업이랄까 이런 게 딱 뚜렷하게 없습니다. 그럼 그 힘을 모아서 뭔가 새로운 산업도 일으켜야 되고 할 게 엄청 많습니다. 과거에 그거를 다 이제 박근혜 대통령한테 다 떠넘겨 놓은 거죠. 대구 의원들이. 그렇죠. 떠넘겨 놓고 자기들은 그냥 전부 다 숨어 있는 겁니다. 그 그늘에.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사라지고 나니까 아무도 그거를 할 사람이 없고 할 사람이 없는 것뿐만 아니라 그거를 이제 할 사람이 없으면 이렇게 엮여갖고 자기들이 단합을 해서 공통의 목표를 갖고 가야 되는데 그런 문화가 형성이 안 돼 있어서 지금도 전혀 따로따로. 그러니까 지금 대구 경북의 어떤 정치의 어떤 문제점을 생각을 하고 그거에 대한 비전과 반성과 비전과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은 그런 논의를 전혀 못하는 거죠. 못하니까 전부 다 누가 다음 차례 누가 오냐 내만 아니면 되지 전부 다 이렇게 눈치만 보고 있을 뿐이지 집단적으로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뚫고 나가고 비전을 제시하고 하는 그런 능력이 상실됐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렇다면 우리 이제 천영식 후보가 보면 빠지를 달고 4.15 4월 15일날 빠지를 달고 그래서 5월 30일 날 21대 국회에 들어간다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대구의 국회의원들을 이렇게 잘 살펴보시면
대부분 뭐 구청장 하던 이제 관료, 구청장을 했던 뭐 부시장을 했던 네네. 이런 관료 출신들이 다수가 있고, 네. 그다음에 법조인이 있고, 네. 교수가 있고, 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대충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전반적인.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각자 노는 문화에 익숙한 사람들이 저는 이제 대구 지금 국회의원을 하고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저는 사실 청와대 경험을 기자 생활도 오래 했습니다만 청와대 경험을 했기 때문에 권력의 어떤 메커니즘에 대해서 네. 어쨌든 제가 체득하고 배운 게 있습니다. 네. 이거를 대구 문제는 사실 권력적으로 풀어야 되는 문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여러 가지 이제 여러 명의 새로운 신진 세력들이 아마 50대들이 많이 약진을 저는 할 거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번 총선을 통해서 이번 총선을 통해서 대구 네. 지역에도 50대들이 이제 일하기에 가장 어쨌든 뭐 좋은 나이고 네. 아직도 뭐 저 대구 정서상으로 더 뭐 내려간다는 거 뭐 내려가도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막 좋은 사람이 있으면 어쨌든 50대 중심으로 재편이 되면. 저 같은 사람이 이제 풍부한 경험을 가진 저 같은 사람들도 있고 여러 가지 해서 이런 사람들이 엮일 수 있는 어떤 토대가 이제 형성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권력이 이렇게 돌아간다는 거를 풍부히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나타나면 아무래도 엮여서 각자 역할 분담하기도 그렇죠. 좋고 일종의 이제 랜턴 효과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사실 보면은 잘 모르니까 서로 어둠컴컴하니까 서로 우왕좌왕하는데 누구 한 사람이 좀 아는 사람이 가이드 역할을 하면서 이 랜턴 그저 등불을 비춰주면 굉장히 편하죠. 네. 뭐 그렇게 생각을 해서 저는 아마 선순환이 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대를 합니다. 그래요. 저도 기대를 하고 있는 가운데 자 저는 보면은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정부 지난 3년에 대해서 지금 이번 총선을 통해서 심판에서 어떤 흐름의 맥을 끊고 그래야만이 더 이상 대한민국을 망치지 않고 한 2년을 갖다 버티는 가운데 2022년 대선을 통해서 정권을 되찾아올 수 있는 것 아니냐. 사실은 우리 천영식 후보가 마음이 무거울 것 같아요. 왜냐하니까 오늘 아침에 이제 보면 언론을 통해서 밝혀졌습니다만 어제까지 30명, 31명에 머무르고 있던 우한 폐렴 뭐 코로나 바이러스 19라 그러나요? 그 우한 폐렴 환자가 대구에서 갑자기 어제 15명이 늘어서 지금 46명이 되었고 그 31번째 환자가 대구에서 보니까 여기저기 많이 다니면서 보면 상당히 대구가 일종 패닉에 빠져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사실 그 충격적인 뉴스인데 대구는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안전지대 비슷하게 사람들이 그렇게 느껴서 대구에서 제가 선거운동을 지금까지 쭉 하다 보면 대구 사람들은 좀 마스크도 서울에 비해서 덜합니다. 덜하고 전반적으로 그런 인식이 좀 약한 게 사실이었습니다. 그거는 이제 뭐 꼭 나쁘다 이런 걸 떠나서 그만큼 대구가 안전하다 이제 이렇게 느껴 왔는데 이번에 이렇게 이 확진 환자를 통해서 대구가 완전히 구멍이 확 뚫려 버렸습니다. 지금 오늘 아침에 저희 이제 저 장모님하고 제가 이제 같이 대구에서 같이 살고 있는데. 장모님이 그 노인복지관에 쭉 가서 하루 일과를 다 보내십니다. 아침부터 아침 한 9시에 나가시면 저녁 6시에 들어오실 때까지 하루 종일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이제 프로그램에 참여하시고 해서 하루를 보내시는데 모든 노인복지관이 지금 다 폐쇄가 됐습니다. 그렇죠. 폐쇄가 되고 뭐 새마을 금고에 있는 프로그램도 다 폐쇄돼. 지금 오늘 나가지를 못하시고 집에 이제 그냥 그대로 앉아 계시는데 지금 3월 초까지 다 폐쇄를 한다고 하니까. 그만큼 지금 대구에 있는 분들의 생활 패턴을 지금 다 뒤바꿔 놓는 거거든요. 그래요.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지금 다니셔야 될 분들이 못 다니시니까. 그 문재인 대통령 좋으시겠네. 그러니까 그 노인분들이 모여서 수근수근하면 문재인 대통령 욕밖에 더 하겠어요? 아주 아닌가요? 아주 괜찮은 멘트였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니까 사실은 보면 이 어떻게 보면 국가적 재앙이 될 수도 있는 이 우한 폐렴을 놓고 문재인 대통령이 얼마 전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곧 종식된다고 그랬어요. 흔한 얘기는 입이 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일주일이 채 지나지 않아서 이런 식으로 좀 터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 가운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 보면 며칠 전에 그 일본 크루즈선에서 우리 있는 한국인들 데려오는데 대통령 전용기를 보냈다고 그 대문짝만하게 광고 냈는데 밝혀진 바로는 그건 대통령 전용기가 아니라 그냥 공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정부 전용기래요. 그 문제가 돼도 또 보면
아니야 이건 청와대에서 나와서 아니 이거는 그게 맞아. 또 하나는 뭐냐니까 그동안 침묵을 지키고 있던 김정숙 여사 거의 26일 만에 어제 처음으로 보니까 또 보면 그 우리 누구냐 이연복 씨라고 있죠 예. 셰프 예. 이연복 씨 데리고 가서 또 어디가 가서 그 하나님 쇼를 하는데 탁 현민이가 사라진 지 언젠데 지금 국가적 재앙이 될 수 있는 이 우한 폐렴을 놓고 대통령이나 대통령 부인이라는 사람은 자기 뭐라 인기 좀 올리겠다는 쇼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제가 아까 이 말씀을 드린 거예요. 왜 장모님이 안 다니시고 노인분들이 안 다니시니까 문재인 대통령 좋겠다고 자기 호간에서. 지금 말씀하시니까 네. 제가 이제 4년 전인가요? 2015년도에 네. 메르스 네. 사태가 났을 때 청와대에 있었습니다. 네, 그러시군요. 청와대에 예. 있으면서 그때 대응을 저도 이제 청와대에 있으면서 그때 국정홍보에 계셨네. 홍보 기획을 했는데 홍보기에 가셨구나. 예. 그 태스크 포스가 있었습니다. 네네. 컨트롤 타워를 네. 만들어야 된다. 이래서 네. 컨트롤 타워를 만들면서 네. 태스크 포스를 만들어서 저도 이제 그 일원으로 예, 예. 활동을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누구보다도 그때 상황을 아는데 네. 그때 물론 뭐 메르스 사태도 워낙 뭐 큰 게 네네. 뭐 이렇게 터지다 보니까 네. 약간 초기에 이제 초기 대응이 좀 미숙했습니다. 그렇죠. 미숙했는데 네. 결과적으로는 전문가들한테 맡겨서 대응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잡혔거든요. 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는 뭐 전문가들이 소위 말해서 이쪽 이제 감염 내과 쪽에 이제 전문가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 네네네. 많지는 않지만 소수이지만 상당히 이제 노하우가 축적된 그런 전문가들이 그렇죠. 있어. 그분들을 중심으로 이제 해결을 쭉 해옵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 당시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네. 소위 말해서 좌파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입으로 입방정을 다 뜹니다. 네, 입방정 떨죠. 입방정을 입으로 그냥 다 해먹습니다. 그냥 입방정. 이래 뭐 해라 저 해라 이렇다 저렇다 막 참, 예. 온갖 간섭 온갖 간섭을 다 해서 그 당시에도 뭐 박원순 저 서울시장이 엉뚱한 소리 하고 전수조사 하자 그러고 네. 하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한 3일 저 작업 방해하고 맞아요. 막, 예, 그렇게 됐었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이제 저 문재인 대통령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 입방정을 떠는 거예요. 입방정을 떨고 계속 여기서 뭐 득점할 게 없나 싶어 갖고 자꾸 그렇게 찾아가니까 이게 모든 거를 그런 식으로 바라보니까 이거는 무슨 뭐 득점이냐 아니냐로 보니까 예, 그래요. 예. 입방정이 참 좋으네요. 입방정. 예.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니까 황태순 TV에서만 달아드렸습니다만은 문재인 대통령 처음에 우한 폐렴 터지고 처음에 흔한 쫄아갖고 쫄았죠. 그 쫄아갖고 1월 26일인가 그때 이제 그 설 연휴 기간 중에 잠깐 한번 뭐 냈다가 그다음에 며칠 만에 나와서 성동보건소 갔습니다. 네. 성동보건소에 박원순 그 아까 말씀하신 네. 입방정 그 성동보건소에 그 박원순 씨랑 가서 그때 물어본 게 뭐예요? 지금 메르스하고 비교해서 어떻습니까? 한마디로 박근혜하고 나하고 누가 잘해? 이거 물어본 거예요. 그건 그들이 잘한 게 아닙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전문가들이 지금 네. 죽둥살둥하고 있어요. 네. 근데 그게 마치 자기의 공인양 그렇게 하면서 내가 잘해. 거기도 박원순 씨는 더 흔한 얘기를 더 아첨을 하네.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에라이. 그러더니 결국 입방정 떨면서 곧 뭐 종식된다고 입방정 떨더니 결국 이 난장판을 만들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저 정치권에서 입방정 떨면 이게 네. 될 일도 안 됩니다. 그런 게 이제 비말 감염이 되는 거지. 입방정의 비말 감염입니다. 그렇습니다. 나쁜 효과를 냅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정은경 질병본부장 같은 경우도 네. 그 당시에 저희들이 이제 발굴한 사람입니다. 그렇군요. 예.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한테 그때 발굴해서 힘을 실어주고 네. 했던 사람들인데 그 노하우를 갖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노하우가 부족한 거를 빨리빨리 찾아내서 그거를 정부에서 메꿔주는 역할을 해야지 지금 입방정 떨고 있을 때가 아니거든요. 그래요. 얼마 전에 보면 저 국제 전문가인 유종수 박사 지금 황태순 TV에 나와서 그 얘기하더라고요. 우리가 세계적으로 아직 지금 우한 폐렴에서 가장 이제 선방하고 있는 이유는 메르스 사태 때 네. 물론 그 당시 우리가 38명인가 뭐 사망에 이르렀습니다만은 그때 그 아픔을 갖다가 해서 박근혜 정부 시절에 이런 그런 감염에 대해서 확실한 그 매뉴얼을 만들어놨다는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지금 이게 그나마도 지금 이 정도 선방하고 있는데 거기서 입방정 떠는 바람에 그 말씀하시니까 한 마디만 더 드리면 네. 그 당시에도 처음에 이제 초기에 말하자면 대처가 뭐 잘못됐다 이러면서 청와대가 컨트롤 타워가 된다, 청와대가 나서야 된다. 네. 이게 이제 저 사람들이 또 입방정이죠. 예. 하나여서 네. 청와대에서 컨트롤 타워를 만들었습니다. 네. 만들어갖고 이제 사실 어느 정도 했는데 그 장점도 물론 있었죠. 청와대가 네. 이제 컨트롤 타워 하니까 조금 이렇게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정보도 좀 더 잘 모이고 하는 그런 것도 있는데 실제로 하다 보니까
구체적으로 현장에서 일을 하게 해야 되는데 모든 걸 청와대에 보고를 하게 하니까 이게 보고하다 세월다 보내. 보고하다 세월다 보냅니다. 실제로 막지를 못하는 거예요. 실제 현장에서 활동할 인력들한테 그것도 방해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 나중에 어떻게 됐느냐? 나중에 다시 정부에서 다시 발표를 했습니다. 컨트롤타워는 질병본부다. 질본이다. 예. 말하자면 그게 메르스에서부터 배운 교훈입니다. 그게.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그 매뉴얼대로 하면 되는 거거든요. 네. 청와대에서 입방정 될 게 아닙니다 지금. 그런데 입초실을 갖다가 까고 앉았으니 하여튼 빨리 우리 천영식 후보 앞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언론계 오랜 언론 생활 또 주미 특파원, 워싱턴 특파원 또 들어와서는 박근혜 정부 시절에 이제 국정 청와대 비서관으로서 또 박근혜 대통령 마지막 비서관으로서 그다음에 KBS 이사로서 쌓은 그런 어떤 경험, 경륜 이런 것이 꽃피우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